옛날 아주 먼 옛날에 파도가 돛으로 밀려와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자장가처럼 속삭이던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뒤로는 든든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어 사시사철 바람이 머물다 가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어부들이었는데 그들은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도 바다가 주는 선물에 감사할 줄 아는 순박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해가 뜰 때면 금빛으로 물드는 수면을 바라보며 하루의 안녕을 빌었고 해가 질 때면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등지고 만선의 기쁨을 노래하며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끄트머리,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에는 비바람에 낡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작은 오두막에는 만석이라는 이름의 젊은 어부가 늙고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을에서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마음씨가 고운 청년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어머니가 드실 아침 밥상을 정성껏 차려놓은 뒤에야 낡은 그물을 챙겨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의 배는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곳곳이 기워져 있어 볼품없었지만 만석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는 배를 어루만지며 오늘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머니께 맛있는 생선국을 끓여드릴 수 있게 고기가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바다를 향해 조용히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새벽이었습니다. 바다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고 수면 위로는 희뿌연 물안개가 피어올라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삐걱거리는 노를 저어 먼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부지런히 노를 저으며 몸을 데웠습니다. 안개 속을 헤치고 나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요 며칠 사이 더 심해진 것 같아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늘 기필코 귀한 고기를 잡아 어머니의 기력을 북돋아 드려야겠다고 다짐하며 그물을 던질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만석은 익숙한 솜씨로 그물을 넓게 펼쳐 바다로 던졌습니다. 피루루 하는 소리와 함께 그물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그물이 바닥에 닿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다 위에서의 기다림은 어부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뱃전에 걸터 앉아 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불러주던 옛 노래로 파도 소리에 섞여 흐릿하게 흩어졌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손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감각에 집중하며 천천히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묵직한 느낌이 소나기에 전해져 오자 그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막상 끌어올린 그물 속에는 기대했던 큰 고기들은 보이지 않고 잡다한 해초들과 조개 껍데기들만 가득했습니다. 만석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바다 용왕님이 내 정성을 모르시는가 보구나.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물에 엉킨 해초들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해초를 하나하나 떼어내어 바다로 다시 던지던 중 그물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번쩍하고 빛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깨진 거울 조각이나 유리병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였습니다. 해초 더미 사이에서 파닥거리고 있는 것은 어른 손바닥만 한 크기의 아주 작은 물고기 한 마리였습니다. 그 물고기는 지금까지 만석이 보아왔던 그 어떤 물고기와도 달랐습니다. 비늘은 마치 깊은 바닷속 산호를 깎아 만든 것처럼 오묘한 옥색 빛을 띠고 있었고 지느러미 끝부분은 금가루를 뿌린 듯 반짝였습니다. 햇살을 받으면
무지개처럼 영롱한 빛을 내뿜어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만석은 홀린 듯 그 물고기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물고기는 거칠게 몸부림치지 않고 마치 만석의 손길을 느끼는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만석은 물고기의 눈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그 눈망울이 깜짝 놀랄 만큼 맑고 깊어서 마치 사람의 눈을 보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물고기의 검은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애원하는 듯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석은 자신도 모르게 그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보통 물고기라면 잡히자마자 살려고 발버둥을 쳤을 텐데 이 녀석은 그저 가만히 만석을 올려다보며 소리 없는 말을 건네는 듯 했습니다. 만석의 거친 손바닥 위에서 물고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가미를 끔뻑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여 만석은 차마 그 물고기를 통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도 집에 기다리는 가족이 있겠지. 나처럼 어머니가 계실지도 모르고. 만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물고기의 매끄러운 등을 엄지손가락으로 살살 쓰다듬었습니다. 만석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어머니께 드릴 반찬이 없어 걱정이었지만 그렇다고 이 신비로운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시장에 내다 팔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분명 예사로운 미물이 아니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부들 사이에서는 바다의 영물을 함부로 다루면 화를 입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기도 했고 무엇보다 만석의 착한 심성이 이 작은 생명을 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배의 가장자리로 다가가 몸을 숙였습니다. 가거라. 네가 살던 넓은 바다로 돌아가서 다시는 사람의 그물에 걸리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라. 만석은 두 손을 바닷물에 담그고 물고기를 조심스럽게 놓아주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닿자마자 생기를 되찾은 듯 지느러미를 활짝 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고기는 곧바로 깊은 물속으로 도망치지 않고 만석의 배 주위를 3번이나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 것처럼 물고기는 수면 위로 튀어올랐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만석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고기는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만석을 한 번 더 쳐다본 뒤 꼬리로 물보라를 일으키며 푸른 바닷속 깊은 곳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물고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한동안 은은한 빛의 잔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석은 빈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오늘 하루 공을 쳤을지라도 작은 생명을 살려주었다는 뿌듯함이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그는 텅 빈 그물을 정리하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침 안개는 어느새 걷히고 맑고 파란 하늘이 바다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어머니 모시고 마당에 나와 볕이라도 쬐어야겠다. 만석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아쉬움을 달래며 노를 저어 마을로 향했습니다. 배가 포구에 닿을 무렵 마을의 다른 어부들은 저마다 잡은 고기들을 정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누구는 큼직한 광어를 들어 올리며 자랑했고 누구는 바구니 가득 담긴 고등어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만석은 그들의 풍요로운 수확을 보며 잠시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곧 고개를 저어 그 마음을 떨쳐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거나 시기하는 것은 자신의 복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빈배를 묶어두고 젖은 그물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향하는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돌담 너머로 이웃집들의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와 생선 굽는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자 만석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마루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계시던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왔느냐? 오늘 바다는 어떠하더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만석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바다가 아주 잔잔하고 좋았습니다. 만석은 그물을 마당 한 구석에 내려놓으며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만석의 빈손을 보고도 실망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고생했다며 그의 거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고기가 안 잡히면 어떠냐? 네가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만석은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신기한 물고기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혹여나 어머니가 아쉬워하실까봐 그저 속으로만 삼키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쌀을 씻어 묽은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생선 반찬은 없었지만 만석이 정성껏 끓인 죽과 어머니가 직접 담근 짠지 하나로 차린 저녁상은 소박하면서도 정겨웠습니다. 두 모자는 작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꼭 큰 고기를 잡아올게요. 그래서 맛있는 탕을 끓여드릴게요. 만석의 다짐에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효자 아들 말만 들어도 벌써 배가 부르구나. 낡은 초가집 안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인해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만석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누웠습니다. 밤이 되자 바다 쪽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낮 동안 달궈진 대지를 식혀주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달빛은 바다 위에 긴 길을 만들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팔베개를 하고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아까 놓아준 그 파란 물고기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가족들을 만났을까? 깊은 바닷속 용궁 같은 곳에서 헤엄치고 있을까? 상상 속에서 물고기는 더욱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음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편안함으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사방은 고요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오직 파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오며 만석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만석은 어머니가 잠드신 방의 문단속을 확인하고 자신도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려던 찰나 밖에서 기이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 듣던 바닷바람 소리와는 달리 마치 누군가가 고운 비단 자락을 끌며 지나가는 듯한 사각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만석은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금세 바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피곤해서 헛소리를 들었나 보구나.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락말락하는 몽롱한 상태에서 만석은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물속을 자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숨이 차지 않았고 물은 전혀 차갑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오색 찬란한 산호초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고 그 사이로 보석처럼 빛나는 물고기 떼가 춤을 추듯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까 자신이 놓아주었던 그 푸른 비늘의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 물고기가 점점 커지더니 눈부신 빛에 휩싸여 사람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이 놀라 뒷걸음질 치려는 순간 그 형상은 그에게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꿈에서 깬 만석은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아직도 바닷물 내음이 코끝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을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상쾌했고 마당 한구석에 놓인 빈독 주위로 이름 모를 풀벌레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기지개를 켜며 몸을 풀고 다시 한번 바다로 나갈 채비를 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선 만석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쌀이 떨어져 텅 비어 있어야 할 쌀독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쌀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쌀독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바닥을 긁어도 한 줌이 나올까 말까 했던 쌀독이 마치 누가 밤새 몰래 채워놓기라도 한 듯 뽀얀 쌀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쌀을 한 줌 쥐어보았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쌀알의 감촉이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일까? 만석은 혼란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숨겨두신 쌀일까 생각해 보았지만 형편을 뻔히 아는 처지에 그럴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몰래 도와주고 간 것일까? 마을에 그럴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드물었고 만석의 집 사정을 이토록 세세하게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석은 멍하니 쌀독을 바라보다가 문득 어제 놓아준 물고기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에이 설마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고기가 쌀을 가져다 줄 리는 없으니까요. 그는 이 불가사의한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쌀을 씻어 밥을 안쳤습니다. 오늘은 죽이 아니라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을 어머니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밥이 끓는 구수한 냄새가 집에 퍼지자 집안의 공기마저 달라진 듯 했습니다. 평소에 퀴퀴하고 습한 냄새 대신 햇볕에 잘 말린 이불에서 나는 듯한 포근한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만석은 밥상이 다 차려지자 어머니를 깨워 밥상 앞에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밥그릇에 가득 담긴 흰 쌀밥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아니, 이게 웬 쌀밥이냐? 우리 집에 쌀이 있었더냐? 만석은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어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제 장에 나갔다가 아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머니들이라며 쌀을 좀 나눠주셨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시고는 세상에 참 고마운 분이구나. 나중에 꼭 은혜를 갚아야 한다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어머니가 맛있게 밥을 드시는 모습을 보며 만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쌀이 어디서 났든 하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식사를 마치시는 것을 보고 평소보다 더욱 활기찬 발걸음으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바다는 만석을 반겨주는 듯 했습니다. 파도는 잔잔했고 바람은 순풍이었습니다. 만석이 그물을 던지는 곳마다 고기들이 떼를 지어 몰려들었습니다. 그물을 올릴 때마다 묵직한 손맛이 전해져 왔고 배는 금세 싱싱한 물고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미, 우럭, 광어 등 평소에는 구경하기 힘들었던 귀한 고기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만석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정말 바다 용왕님이 도우시는 게 틀림없어. 그는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부지런히 그물을 놀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의 배는 더 이상 고기를 실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만선이 되었습니다. 만석이 배를 몰고 폭우로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만석이 자네 배 좀 보게. 이게 다 웬 고기인가? 용왕님이 점지해 주신 게 분명하구먼. 사람들은 만석의 배에 가득 찬 고기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급적이며 웃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제 놓아준 그 작은 물고기의 맑은 눈망울이 자꾸만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가장 크고 좋은 고기 몇 마리를 골라 따로 챙겨두고 나머지는 마을 사람들과 나누거나 장에 내다 팔기로 했습니다. 만석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자신감과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낮부터 잔뜩 찌푸려 있던 하늘은 해가 지자마자 검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어두워졌고 천둥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만석의 낡은 오두막을 사정없이 때려대자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요란하게 울어댔습니다. 만석은 방 안에서 등잔불 하나를 겨우 켜놓고 불안해하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들이며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커서 서로의 말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무서움을 달랬습니다. 집이 워낙 낡아 혹여나 지붕이라도 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만석은 천장을 수시로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비바람 소리 사이로 무언가 둔탁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져 대문을 치는 소리라고 생각하여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끊이지 않고 간헐적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계속되었습니다. 누구세요? 만석이 큰 소리로 외쳐보았지만 빗소리에 묻혀 밖으로 전달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만석을 쳐다보자 그는 안심시키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나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길 잃은 나그네가 비를 피하려나 봅니다. 만석은 서둘러 삿갓을 쓰고 방문을 열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른 만석이 빗장을 풀고 문을 열자 그곳에는 비에 흠뻑 젖은 채 파들파들 떨고 있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와중에도 그녀의 모습은 기이할 정도로 눈에 띄었습니다. 얇은 소복 차림의 여인은 비를 맞아 옷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긴 머리카락은 물미역처럼 젖어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추위로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만석은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만석을 보자마자 가녀린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손인데 비가 너무 거세어 갈 길을 잃었습니다. 하룻밤만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이 좁고 누추하여 손님을 모시기에 부끄러운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낯선 여인을 집에 들이는 것이 혹여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스쳤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석은 서둘러 대문을 활짝 열며 말했습니다. 집이 비좁고 누추하여 편히 모실 수는 없으나 비바람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여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으로 들어섰고 만석은 그녀가 비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축하여 마루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어머니는 낯선 여인의 등장에 깜짝 놀라셨지만 곧 그녀의 딱한 처지를 보고는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 때른 날씨에 어쩌다가 이런 험한 꼴을 당했누. 어서 이리 와서 몸부터 녹이시오. 어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당신이 아끼던 마른 옷 한 벌을 꺼내어 여인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여인은 감사의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방으로 들어오자 좁은 방 안이 순식간에 환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백옥처럼 희었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에서는 은은한 바다 내음이 섞인 꽃향기가 풍겨왔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이름을 연화라고 밝혔습니다. 먼 친척을 찾아 길을 떠났으나 도중에 길을 잃고 헤매던 중 비를 만나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고 고와서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만석은 그녀에게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내어주며 물었습니다. 식사는 하셨는지요? 찬밥이라도 좀 내어올까요? 연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비를 피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기품이 서려 있어 만석은 그녀가 보통 집안의 여식이 아닐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마루 끝 쪽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쉽사리 잠들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낯선 여인의 등장이 평화롭던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하가 들어온 뒤로 집안의 냉기가 사라지고 훈훈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봄날의 햇살이 집안 구석구석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이것이 단순히 기분 탓일 것이라 생각하며 내일 날이 밝으면 그녀가 떠날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가 어느새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늦잠을 잤다는 생각에 화들짝 놀라 방문을 열고 나오니 마당에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맛있는 밥 냄새가 솔솔 풍겨오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부엌을 기웃거리자 연화가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상을 차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밤새 피곤했을 텐데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만석을 반겼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변변치 않지만 아침을 좀 준비했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맑은 조개탕 그리고 정갈하게 무친 나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석과 어머니는 연화가 차려준 밥상을 받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소 먹던 재료들로 만든 음식이었지만 그 맛은 천하의 진수성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어머니는 국물을 한 숟가락 뜨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국은 처음 먹어보는구나.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연화는 만석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처지라 허락해 주신다면 당분간 이곳에 머물며 집안일을 돕고 싶습니다. 밥값은 일로 갚겠습니다. 만석은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반색하며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야 고맙지. 늙은 내가 혼자 살림하기 버거웠는데 새아가 같은 사람이 도와준다면 더 바랄 게 없네. 그렇게 하여 연화는 만석의 집 식구가 되었습니다. 연화가 들어온 후로 만석의 집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퀴퀴하던 곰팡이 냄새는 사라지고 향긋한 냄새가 감돌았으며 여기저기 뚫려있던 문풍지는 언제 발랐는지 모르게 말끔하게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의 잡초는 사라지고 텃밭의 채소들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만석의 고기잡이였습니다. 연화가 정성껏 손질해준 그물을 들고 바다에 나갈 때마다 만석은 빈손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고기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잡혀 올라왔고 심지어는 값비싼 전복이나 해삼 같은 해산물들도 심심치 않게 걸려들었습니다. 만석의 배는 언제나 만선이었고 포구의 어부들은 그런 만석을 부러운 반식이 반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이 저 친구 요즘 무슨 신이라도 들렸나 봐. 그러게 말이야. 그물만 던지면 고기가 쏟아지니 원. 마을에는 만석의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부자 최영감이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영감은 마을의 땅과 배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콧대 높은 지주로 남이 잘 되는 꼴을 죽어도 못 보는 성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배불뚝이 몸매에 기름진 얼굴을 하고 뒷짐을 진 채 어슬렁거리며 폭우로 나왔습니다. 마침 만석이 배 가득 고기를 싣고 들어오는 모습을 목격한 최영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저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구만. 내 배를 타는 놈들은 허탕만 치는데 저 낡은 배로 어떻게 저런 요술을 부린단 말인가. 최영감은 만석의 뒤를 밟아 그의 집 근처를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집안을 훔쳐보던 최영감의 눈에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연화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햇살 아래 빛나는 연화의 미모는 최영감의 넋을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천하절색이 이 총구석에 숨어 있었다니. 만석이놈, 저런 여우 같은 계집을 데리고 살아서 운이 트인 게로구나. 최영감은 연화의 아름다움에 흑심을 품는 동시에 자신의 것을 빼앗긴 듯한 억지스러운 질투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최영감은 즉시 하인들을 시켜 연화의 뒷조사를 하게 했지만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여인이라는 사실은 최영감의 의심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그는 마을 주막에 앉아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들 그거 아나? 만석이 집에 들어온 그 여자 말일세. 아무래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술 기운이 오른 마을 사람들은 최영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갑자기 굴러 들어와서 저런 요망한 재주를 부리겠나. 내 생각엔 바다에서 올라온 요물이나 구미호가 둔갑한 게 틀림없어. 최영감의 말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만석의 집이 갑자기 부유해지고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며 점차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여자, 피부가 너무 희고 차가워 보이지 않던가? 밤마다 그 집에서 파도 소리가 들린다는 말도 있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화가 마을에 재앙을 몰고 올 마녀라는 이야기로까지 번졌습니다. 만석이 고기를 잡아와도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던 이웃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해갔지만 순박한 만석은 그 이유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그저 연화 덕분에 어머니의 건강이 좋아지고 살림이 펴인 것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석은 팻마루에 앉아 바느질하고 있는 연화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연화 낭자 덕분에 우리 집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화는 바느질을 멈추고 만석을 그윽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과 애정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만석님은 이미 저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을 주셨으니까요. 만석은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옷깃을 스치자 어디선가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짙게 풍겨왔습니다. 만석은 문득 그녀가 바다를 바라볼 때마다 짓는 쓸쓸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가끔 일을 하다 말고 멍하니 수평선을 바라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아련한 모습이었습니다. 만석은 혹시 그녀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편 최영감의 계략은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그는 만석이 잡은 고기를 헐값에 넘기도록 상인들을 매수하고 만석의 어머니가 다니는 의원에게 뇌물을 주어 이상한 말을 하게 시켰습니다. 할멈, 요즘 며느리 얻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오. 관상을 보니 집에 음기가 가득 차서 큰 병이 날 징조가 보여요. 의원의 말에 겁을 먹은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병환에 당황했고 집안에는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영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보시오, 내 말이 맞지 않소? 그 요망한 계집이 들어온 뒤로 마을에 기가 빨리고 있소. 만석인의 어머니가 쓰러진 것도 다 그 계집 때문이오. 당장 그 여자를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마을 전체가 화를 입을 것이오. 사람들은 최영감의 선동에 동요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이성보다 빠르게 전염되는 법이라.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만석의 집을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만석은 약을 다리다 말고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았던 밤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달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대문 밖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횃불의 불빛이 어른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만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화롭던 자신의 집에 닥쳐오는 이해할 수 없는 위협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그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연화가 조용히 나와 만석의 등 뒤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습니다. 만석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최영감을 앞세운 마을 사람들이 만석의 집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아, 당장 나와라. 그 요물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거친 고함이 밤하늘을 찢어 놓았고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대문 빗장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소동이 아니라 누군가의 악의가 만들어낸 거대한 덫임을 그는 이제야 희미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만석은 이 위기 속에서 연화와 어머니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닫힌 문 너머로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려오며 이부의 막이 내립니다. 밤새도록 대문을 두드리며 험악한 말을 쏟아내던 마을 사람들은 날이 밝아오자 썰물처럼 빠져나갔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서슬퍼런 기운은 만석의 집 마당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만석의 집 주변에는 왠지 모를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고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이웃들의 정겨운 인사소리는 뚝 끊겨버렸습니다. 만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괴탄 눈으로 마당에 나가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묵묵히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가슴을 진정하지 못해 자리에 누워 계셨고 연화는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뒷모습에는 감출 수 없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만석은 억지로라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하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무거운 마음을 추스르고 평소처럼 그물을 챙겨 폭우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그를 맞이한 것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던 김서방은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고 빨래터에 모여있던 아낙네들은 만석이 지나가자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저기 봐, 그 요물을 데리고 사는 만석이 지나가네. 눈빛이 흐리멍덩한 게 벌써 홀린 게 틀림없어. 귓가에 스치는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만석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구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석이 배를 띄우려 하자 평소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어부들이 슬금슬금 그를 피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만석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만석아, 자네 그 여자 내보내는 게 좋겠어. 최영감이 자네 집에 요물이 들어와서 우리 마을 고기가 씨가 마를 거라고 떠들고 다녀.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믿는 눈치야. 만석은 억울함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연화가 들어온 뒤로 오히려 고기가 더 잘 잡혔으면 잡혔지 마을에 해를 끼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공포와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이성적인 말은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밧줄을 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배를 띄워놓고 멍하니 수평선을 바라보던 만석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최영감이 왜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음해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부자가 가난한 어부를 괴롭히는 것 이상의 악의가 느껴졌습니다. 만석은 그물을 던질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파도에 흔들리는 배 위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 한 점이 마치 연화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갈 곳 없어 머무는 불쌍한 여인일 뿐인데 사람들은 왜 그녀를 괴물 취급하는 것일까요? 만석은 자신이 더 강해져서 그녀와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마을 전체가 등을 돌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 시각 마을 회관 앞 정자에는 최영감이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마을의 유지들과 건달들이 모여들어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내 말이 틀린 적이 있소? 어제 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바다 용왕님이 나타나서 이르시기를 그 낯선 계집이 바다의 정기를 훔쳐 먹는 요괴라 하셨소. 그 요괴를 쫓아내지 않으면 곧 큰 해일이 닥쳐 우리 마을을 싹 쓸어버릴 것이요. 사람들은 해일이라는 말에 겁을 집어먹고 웅성거렸습니다. 최영감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석이 잡은 고기를 헐값에 사들여 독점하려는 속셈과 연화에 대한 삐뚤어진 욕망을 감추기 위해 마을 전체를 선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영감의 계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무당을 돈으로 매수하여 구판을 벌이게 했습니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당은 작두 위를 펄쩍펄쩍 뛰며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예언을 쏟아냈습니다. 동쪽에 사는 어부의 집에 애군이 끼었다. 푸른 옷을 입은 여자가 마을의 숨통을 조여온다. 당장 내치지 않으면 줄초상이 날 것이다. 무당의 신들린 듯한 연기에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당장이라도 만석의 집으로 쳐들어가 연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아우성쳤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살기등등해졌고 이성은 마비된 채 광기만이 넘실거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만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올 수는 없어 몇 마리 잡기는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 평소보다 일찍 그물을 접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만석은 마을의 최고 어른이신 박노인을 마주쳤습니다. 박노인은 평소 말수가 적고 신중하여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만석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만석아, 잠시 내 집에 들렀다 가거라. 만석은 영문을 모른 채 박노인의 뒤를 따라 그의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책 냄새와 은은한 쑥 향기가 배어 있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박노인은 만석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마을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 않구나. 네가 마음고생이 심하겠어. 만석은 울컥하는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연화낭자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준 은인입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석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눈으로 만석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때로 헛것을 보지만 마음의 눈은 진실을 보는 법이다. 네가 보기에 그 여인이 선하다면 그것이 진실일 게다. 허나 세상사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막아 끼는 법이지. 박노인은 담뱃대에 불을 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영감이 저리 날뛰는 것은 필시 욕심 때문일 게다. 하지만 사람들의 두려움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힘이야. 지금 당장은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진실은 언젠가 물 위로 떠오르는 기름과 같아서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다만 네가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여인을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네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게야. 박노인의 조언은 혼란스러웠던 만석의 마음에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만석은 어르신의 말씀대로 어떤 시련이 와도 연화를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석은 짐짓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누워 계셨고, 연화는 마루 끝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울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곁에 앉았습니다. 낭자,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십니까? 찬바람이 찹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연하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만석을 돌아보았습니다. 충혈된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석님, 아무래도 제가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연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만석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만석님과 어머니께서 곤경에 처하시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떠나면 마을 사람들의 오해도 풀릴 것이고 다시 예전처럼 평온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연화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은인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단호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부의 거친 손과 여인의 고운 손이 맞닿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낭자는 이제 우리 식구입니다. 식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내치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저는 낭자를 믿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낭자를 딸처럼 아끼십니다. 그러니 떠난다는 말은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만석의 진심 어린 말에 연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만석님은 어찌 이리도 바보같이 착하십니까? 연하는 만석의 넓은 가슴에 기대어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만석은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석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누가 뒤에서 욕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와 연화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최영감은 만석이 기가 죽지 않고 버티자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더 강력한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마을 우물에 몰래 흙탕물을 붓고 멀쩡하던 가축들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이 연화가 부리는 유술 때문이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마을의 민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흉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낮부터 심상치 않게 어두워지더니 시커먼 먹구름이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바람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괴기스럽게 불어닥쳤고 바다는 성난 듯이 거칠게 요동쳤습니다. 마치 하늘이 마을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분노하는 듯 했습니다. 최영감은 이때다 싶어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보시오, 하늘도 노하여 천벌을 내리려 하고 있소. 오늘 밤 당장 그 요물을 처단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은 목숨이요. 횃불과 몽둥이를 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최영감의 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성이 사라지고 맹목적인 분노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집에서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집안은 숨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만석은 굳게 닫힌 대문 앞을 지키고 섰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겁을 주는 수준이 아닐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묵주를 돌리며 기도를 올리고 계셨고 연하는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단정하게 앉아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비장해 보였습니다. 만석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두 분을 지킬 것입니다. 그때 대문이 부서질 듯한 굉음과 함께 사람들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문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 최영감의 목소리가 제일 크게 들렸습니다. 만석은 빗장을 더 단단히 걸어 잠그며
마당에 있는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생 싸움 한 번 해본 적 없는 그였지만 지금은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횃불의 불빛이 마당을 어지럽게 비췄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지붕의 집단을 날려버릴 기세였고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서국과도 같았습니다. 만석아, 네가 정녕 우리 마을을 다 죽일 셈이냐. 이웃집 아저씨의 비명 섞인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한순간에 적으로 변해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발 돌아들 가시오. 이 여인은 아무 죄가 없소. 모두 최영감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이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센 바람 소리와 사람들의 함성에 묻혀버렸습니다. 밖에서는 대문을 부수기 위해 통나무를 가져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대문이 울릴 때마다 만석의 심장도 함께 요동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연화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비에 젖은 그녀의 모습은 처연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석님, 이제 그만 비키세요. 저들이 원하는 것은 저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만석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만석님이 다치시는 건 원치 않습니다. 연화는 만석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대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서 희미한 푸른 빛이 감도는 듯했습니다. 만석은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알 수 없는 힘에 눌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 빗장에 손을 얹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죽일 듯한 기세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의 사악한 웃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어서 문을 부숴라. 끌어내서 바다에 던져버려라. 연화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결단이 내려진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연화가 문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광기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과 탐욕스러운 최영감, 그리고 연화를 지키려는 만석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고 바다는 삼킬 듯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갈등이 폭발하기 직전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만석의 절규와 함께 빗장은 서서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기 시작하며 폭풍 우치는 밤의 진실이 드러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하얀 소복을 입은 연화가 모습을 드러내자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고함을 지르던 마을 사람들은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하고도 성스러운 기운이 감돌고 있어 감히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자락이 바람에 흩날렸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횃불보다 더 강렬하게 빛나며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그 소란스럽던 폭풍우 속에서 연화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본능적인 경외심에 가까운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눈이 먼 최영감만은 그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뭐들 하고 있는 거야. 저 요물이 제 발로 기어 나왔으니 당장 잡아라. 전연을 바다에 던져야 비가 그치고 마을이 산다니까. 최영감의 도끼 어린 외침에
몇몇 건달들이 쭈뼛거리며 다가오려 했지만 연화가 그들을 향해 고요히 시선을 돌리자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연화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누구든 손끝 하나라도 대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만석의 절규는 빗소리를 뚫고 사람들의 양심을 찔렀지만 최영감의 선동에 이미 이성을 잃은 군중의 동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만석의 팔을 부드럽게 잡으며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저는 재앙을 몰고 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요물이고 마을에 해를 끼칠 존재라면 지금 당장 저 거친 바다가 저를 삼킬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제 진심을 아신다면 바다는 거짓을 말하는 자를 벌하고 진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천둥 소리보다 더 깊게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연화는 말을 마치고 망설임 없이 포구가 있는 바닷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사람들은 홀린 듯 횃불을 들고 그녀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포구로 이어지는 길은 진흙탕으로 변해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연화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게 나아갔습니다. 만석은 넘어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연화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하자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실거리며 마을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리고 있었고 검은 하늘에서는 쉴 새 없이 번개가 내리꽂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용왕님이 단단히 노하셨구나.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최영감은 이때다 싶어 더욱 목청을 높였습니다. 보라, 저 계집이 바다에 가까이 가니 파도가 더 거세지지 않느냐. 어서 전연을 물속에 쳐넣어라. 최영감의 말에 공포에 질린 몇몇 청년들이 연화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만석이 온몸으로 그들을 막아섰지만 수적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흙탕물에 뒹굴며 만석이 처절하게 저항하는 사이 연화는 그 소란을 뒤로 한 채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백사장 끝자락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발이 차가운 바닷물에 닿자 하얀 거품이 그녀의 발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연화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거친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두 팔을 천천히 하늘을 향해 벌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무녀 같기도 하고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신관 같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그녀가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지 아니면 다른 일이 벌어질지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화가 입술을 달싹이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듯 나직이 속삭이자 방금 전까지 세상을 멸망시킬 듯 몰아치던 비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찢을 듯하던 바람 소리가 순식간에 멈추고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양옆으로 빠르게 갈라지며 그 사이로 둥근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쟁반 같은 달이 바다를 비추자 칠흑 같던 수면 위로 눈부신 달빛 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하늘과 바다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최영감마저도 놀라움에 입을 벌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의 조화인가?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달빛이 닿은 바다 수면 위로 무언가가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리인가 싶더니 곧이어 수만 마리의 물고기 떼가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물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다가 은하수를 품었다가 토해내는 듯한 장관이었습니다. 도미, 농어, 민어 등 온갖 귀한 고기들이 연화가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거대한 원을 그리며 춤을 추듯 뛰어올랐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평생 바다를 지켜봤지만 이런 광경은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물고기들의 비늘이 달빛을 받아 반사되면서 바닷가는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연화는 마치 바다의 여신처럼 신비롭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세상에, 저건 은빛 춤이다. 전설에나 나오는 물고기들의 축제야. 마을 최고령자인 박노인이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저 여인은 요물이 아니라 용왕님이 보내신 귀한 분이 틀림없어. 우리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박노인의 외침은 사람들 사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공포와 적대감에서 순식간에 경외심과 죄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죽이려 했던 여인이 사실은 마을에 큰 복을 가져다 줄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을 떨었습니다.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있던 만석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날 자신이 살려준 그 작은 물고기였음을. 그리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온 고마운 존재임을 말입니다. 분위기가 반전되자 궁지에 몰린 것은 최영감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아, 아니요. 저건 다 눈속임이요. 전현이 요술을 부려 우리를 홀리고 있는 거란 말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최영감을 향해 분노의 눈길을 돌렸습니다. 영감님, 눈이 있으면 똑바로 보시오. 저게 요술로 될 법한 일이요? 우리가 영감님 말만 믿고 죄 없는 사람을 잡을 뻔했잖아요. 마을 청년들이 최영감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최영감은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다가 진흙탕에 발이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샜고 말았습니다. 비단 옷이 흙투성이가 되고 가시 벗겨져 뒹구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박노인이 엄한 표정으로 최영감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자네의 그 더러운 욕심이 마을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하늘을 노하게 만든 게야. 만석이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멀쩡한 우물에 흙을 붓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지? 네, 다 알고 있었지만 자네가 스스로 뉘우치길 기다렸건만 끝내 이런 사단까지 만들다니. 박노인의 폭로에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물에 흙을 부은 게 최영감 짓이었어요?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최영감은 얼굴이 벌개져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사람들 틈을 빠져나가 자신의 집 쪽으로 꽁무니를 뺐습니다. 그의 뒤로 사람들의 야유와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최영감이 사라지고 나자 바닷가에는 평화로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몸을 돌려 마을 사람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만석은 달려가 그녀가 쓰러지지 않도록 부축했습니다. 낭자,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만석아, 그리고 부인,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네. 귀신에 씌었는지 잠시 미쳤었나 보네. 용서해주게. 마을 이장님이 대표로 나서서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쳤습니다. 만석은 마음이 약해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연화가 대신 나서서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두려움에 눈이 가려지면 진실을 보기 어려운 법입니다. 다 지난 일이니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바다가 잠잠해진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 폭풍도 함께 가라앉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화에 관대하고 지혜로운 말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은 만석과 연화를 마치 마을의 수호신을 대하듯 정중하게 모시며 집까지 배웅했습니다. 횃불은 이제 위협의 도구가 아니라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 만석의 가족을 비춰주었습니다. 만석의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맨발로 뛰쳐나와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어머니는 연화의 젖은 옷을 털어주며 안도했습니다. 집 마당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지 않고 각자 집으로 뛰어가 쌀이며 과일, 생선 등을 가져왔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비는 마음이자 만석네 가족의 안녕을 축하하는 의미였습니다. 어느새 만석의 마당은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들로 가득 찼고 즉석에서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낙네들은 부엌에서 불을 지펴 국을 끓였고 남자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술상을 차렸습니다. 차가웠던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따뜻한 모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막걸리 잔을 기울였습니다. 서로에게 건네는 술잔 속에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화해의 마음이 녹아들었습니다. 만석아, 내가 정말 미안했다. 앞으로는 형님 동생하며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그동안 만석을 멀리했던 김서방이 만석의 어깨를 치며 사과했습니다. 만석은 환하게 웃으며 그가 건넨 술을 마셨습니다. 형님, 다 잊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으면 된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밤바다로 퍼져나갔습니다. 연화는 어머니 곁에 앉아 사람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창백했던 안색에도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우리 집 복덩이다. 너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도 이 마을도 어찌 되었을지 모른다.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바다에서 왔다는 비밀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모두가 마음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진심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먹구름이 완전히 물러간 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을 뿌려놓은 듯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더 이상 사납지 않고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한구석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마치 긴 꿈만 같았습니다. 지옥 같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끝에서 더욱 단단해진 이웃 간의 정과 가족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곁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 연화가 있었습니다. 만석은 연화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며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옆모습은 사람이 빚은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만석의 가슴 속에 벅차오르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구한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내다니. 그는 자연의 섭리와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했습니다. 욕심을 부렸던 최영감은 마을을 떠나겠지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곳에 남아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잔치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지만 누구 하나 피곤한 기색 없이 즐거워했습니다. 소동의 원흉이었던 오해와 불신은 모닥불 속에서 하얀 재가 되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신뢰와 화합이라는 단단한 숯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의 집이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는 부자네 집이 아니라 마을의 평화를 지켜준 덕망 있는 집안이라 칭송했습니다. 박노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은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만석의 낡은 지붕을 고쳐주기로 약속도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좋고 따뜻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마을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투명하게 개어 있었습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파도는 다시 어머니의 품처럼 잔잔해져서
해변으로 밀려와 부드럽게 모래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붉게 떠오르는 태양은 비에 씻겨 깨끗해진 마을 구석구석을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나뭇잎 끝에 매달린 물방울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만석은 일찌감치 일어나 마당에 나와 크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는 상쾌하기 그지없었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는 향긋한 흙내음과 싱그러운 풀냄새가 섞여 있어 마치 세상이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지게와 망치를 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만석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잔치를 벌이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모인 것이었습니다. 만석아! 어제 우리가 너무 큰 실례를 범했으니 오늘 이 낡은 지붕은 우리 손으로 번듯하게 고쳐주마. 김서방이 호탕하게 웃으며 소리쳤고 다른 장정들도 그렇고 말고 우리 마을 복덩이가 사는 집인데 이래서야 쓰나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제의 광기나 적대감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순박하고 정겨운 이웃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장정들은 익숙한 솜씨로 썩은 집단을 걷어내고 새 짚을 엮어 지붕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와 으쌰으쌰하는 힘찬 구령 소리가 만석의 집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아낙네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연화를 도와 일꾼들이 먹을 새참을 준비했습니다. 솥뚜껑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부침개 냄새와 구수한 막걸리 냄새가 진동을 하자 일하던 사람들의 손놀림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연화는 땀 흘리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냉수를 건네며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의 환한 미소는 따가운 가을 햇살보다 더 눈부시게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한편 마을을 혼란에 빠뜨렸던 최영감의 집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어젯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난 것이 부끄럽고 마을 사람들의 눈총이 두려워 동이 트기도 전에 짐을 꾸려 야반도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남을 해하려 했던 자는 결국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떠나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혀를 찼지만 더 이상 그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악한 기운이 사라진 마을에는 평화만이 깃들었고 사람들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만석은 최영감이 떠난 빈집을 바라보며 욕심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만석의 집 지붕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새 초가 지붕은 멀리서도 눈에 띌 만큼 번듯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던 담장도 튼튼하게 다시 쌓았고 삐걱거리던 대문도 새나무로 교체하여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만석의 어머니는 마당에 나와 달라진 집을 둘러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평생 우리 집이 이렇게 좋아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게 다 동네 사람들 덕분이고 우리 며느리 복이다. 어머니는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완성된 집을 보며 자기 일처럼 뿌듯해했고 만석네 마당에서 다 함께 늦은 점심을 나누어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만석의 삶은 평온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지런히 바다로 나갔지만 예전처럼 고기를 잡기 위해 안달복달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필요한 만큼만 잡았음에도 그의 그물에는 언제나 크고 실한 고기들이 가득했습니다. 만석은 잡은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아 쌀과 생필품을 샀고 남은 고기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나 독거노인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다가 주는 선물은 나누라고 있는 것이지 혼자 독차지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석의 이런 마음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고
마을 전체에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연화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 약초를 다려주고 바느질이 서툰 사람들에게는 고운 솜씨로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바닷가에서 주워온 조개 껍데기나 해초로 만든 장신구들은 마을 처녀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출신이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왔든 사람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 곁에서 따뜻한 정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만석인의 안사람이라는 사실만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그렇게 서서히 그리고 완벽하게 마을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만석은 그물 손질을 마치고 바닷가 바위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바다 전체가 붉은 와인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화가 조용히 다가와 만석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철썩이며 두 사람의 침묵을 채워주었습니다. 만석은 문득 처음 그녀를 만났던 날, 그물에 걸려있던 파란 물고기의 눈망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여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신비롭고 깊은 그 눈동자는 바다를 닮아 있었습니다. 만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바다가 그립지는 않소? 저 넓고 자유로운 곳을 떠나 좁은 육지에서 사는 것이 답답하지는 않소? 연화는 고개를 돌려 만석을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는 저에게 고향이지만 만석님의 곁은 저에게 집입니다. 고향은 그리움의 대상일 뿐이지만 집은 제가 머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곳이지요. 따뜻한 밤 냄새가 나고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만석님의 든든한 어깨가 있는 이곳이 저에게는 용궁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곳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만석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은 연화의 손을 잡으며 굳은 살 박인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부드러운 손등을 감쌌습니다. 고맙소. 나 같은 놈을 믿고 여기까지 와주어서 내 평생 당신 눈에서 눈물 나는 일 없게 하겠소. 저 바다가 마르는 한이 있어도 내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오. 연화는 만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비밀도 의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붉은 노을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지나갔지만 그 바람조차도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겨울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만석의 집 마당에는 김장을 하느라 배추와 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모두 모여 왁자지껄하게 김치를 담그는 풍경은 정겨움 그 자체였습니다. 올해 배추가 아주 달고 실하네. 만석이네 밭에서 난 거라 그런가 봐. 연화댁 솜씨가 좋아서 양념 맛이 기가 막혀. 안악들의 칭찬에 연화는 부끄러운 듯 웃으면서도 야무진 손끝으로 배추 속을 채워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시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얼굴에는 병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혈색이 좋았습니다. 김장을 마치고 모두가 돌아간 저녁, 만석네 식구는 갓 담근 김치와 굴을 넣고 끓인 국으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방 안에는 군불을 지펴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고 호롱불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은 세 식구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자, 많이들 드세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만석이 숟가락을 들자 어머니와 연화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뜨끈한 국물 한 모금에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아삭한 김치와 갓 지은 쌀밥의 조화는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와도 바꿀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밥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만석은 방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송이송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바다 위로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은 검은 바다와 대비되어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어머니, 부인, 밖을 좀 보세요. 눈이 옵니다. 만석의 말에 두 여인도 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얗게 변해가는 마당과 장독대를 바라보며 세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올해는 풍년이 들 징조구나. 서설이야 서설. 어머니가 덕담을 하셨습니다. 연하는 손을 뻗어 떨어지는 눈송이를 받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만석은 어머니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화는 이미 이불을 깔고 앉아 바느질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녀의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시고 뭘 하시오? 만석님 겨울 버선이 낡아서 기우고 있었습니다. 내일 바다에 나가실 때 발이 시리면 안 되니까요. 만석은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연화의 손에서 바늘을 빼앗아 바구니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해도 되니 어서 잡시다. 당신 손이 너무 차갑소. 만석은 연화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잡고 호호 불어주었습니다. 방 안에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니 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규칙적인 파도 소리는 마치 돼지가 숨을 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먼 바다에서 보내오는 안부 인사 같기도 했습니다. 만석은 옆에 누운 연화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살려준 일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말씀처럼 복은 바라는 마음 없이 행하는 착한 일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깨지지 않도록 언제나 겸손하고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새 눈은 그치고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달님이 만석의 집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쌓인 눈은 달빛을 받아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였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수정처럼 맑게 빛났습니다.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 고요했고 가끔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와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 그리고 평화로운 마을의 정기가 어우러져 만석의 집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안에서 만석과 연화, 그리고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달콤한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착한 마음은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보물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와 가족의 웃음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푸른 바다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만석인의 집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를 자장가 삼아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